자, 봅시다. 11번 문제부터죠. 맞아요. 다음 글에서 돌아온다를 반복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네. 209쪽? 네. 뭐야? 난 이전 책을 가져와가지고 뭐야 그 문제가? 몇 번 문제지 그게? 1번. 아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209쪽. 다음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인물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왜? 제목 없었어요. 아, 일단 수업 진행하시고 여기. 괜찮아요. 네, 해도 돼. 그는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저렇게 해서 가면 나는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는 동그라미 몇 인칭? 3인칭입니다. 그는이니까.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다. 쓰레기 뭉치가 밀려다니고 헐벗은 나무들조차 몸을 비벼대며 울부짖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간판을 올려다 보았다. 행보사진관 괄호칠까요? 행복의 복자에서 기억 받침이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 괄호치시고요. 한시라도 빨리 받침을 찾아 제자리에 붙여놓지 않으면 영영 달아나 버릴 행복이긴 한 것처럼 그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행보사진관 받침이 있던 자리에는 본드 자국만 얼룩덜룩 남아있다. 어디로 가버렸지? 그는 떨어져 나간 아크릴 조각을 찾아보려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뒹굴어 다니는 쓰레기들을 일일이 들추어 보기도 했다. 엉켜있는 먼지 뭉치들이 나비떼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센 바람에 급급 받침 하나는 이미 심리 밖으로 날아갔을 것이다. 다시 괄호칠까요? 받침 조각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간판을 올려다 보았다. 보세요. 찾고 붙이면 뭐가 되는 거죠? 행복이 되는 거죠. 즉 못 찾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분명히. 자, 행복 사진관 글자들 사이로 여자의 얼굴이 다가왔다. 밑줄 칠까요? 이번에는 여자가 떠났거나 떠나지 않았거나 간에 날아가 버린 기억 받침을 다시는 찾을 수 없으리라. 자, 그러면 여자가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행복이 뭐가 된 겁니까?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안도, 당황, 허탈, 슬픔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허탈 아니면 슬픔일 거예요. 그런데 4번이 아니라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4번은 답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번 밑주실까요? 행복 중에서 뭐만 사라진 거예요? 기억 받침만 사라진 거지 모두가 사라진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그의 행복 중에 일부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예상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자기가 뭐가 없을 거다? 행복이라는 게 없을 거란 얘기죠. 그 여자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날 거라는 것을 추측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이거. 아니 모르죠. 항상 이 작품 많이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2번. 가나의 인물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여러분 인물 성격 제시 방법이 뭡니까? 인물을 성격하는 제시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제시 방법과? 직접 제시 방법과 간접 제시 방법. 직접 제시 방법은 서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이고 간접 제시 방법은 뭐라는 거죠? 인물의 대화, 행동, 외양, 묘사 등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복녀는 쓰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났다. 인물의 성격입니다. 그가 다시 일어섰을 때 그의 손에는 얼른 하는 나치한 자로 들렸다. 이놈아 죽어라. 이놈 나 때렸다. 이놈아 아이고 사람 죽는구나. 그는 목을 놓아 쳐 울면서 낫을 휘둘렀다. 뭐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까?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간접 제시인가요? 직접 제시인가요? 간접 제시 방법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나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했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이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네에서 누굴 막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그러면 장인의 성격 다 제시해줬죠. 어떻다고? 욕쟁이라고 다 제시해준 거죠. 그러면 설명입니다. 직접 제시 방법입니다. 근데 선생님 직접 제시는 있는데요. 간접 제시랑 있는 게 없어요. 간접 제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 극적인 장면, 극적 묘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 자, 3번. 기억을 통하여 나가 비판하고자 하는 수지의 삶으로 가장 수지의 삶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장 적절한 것. 자, 첫 번째 문단은 잘 보세요. 내가 눈을 뜬 것은 오후 1시가 다 돼서였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호출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다시 한번 고민했다. 일단 세수부터 하자. 나는 침대에서 벗어나 화장실로 다가갔다. 수염이 덥수룩이 자란 남자가 거울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상상은 또 다른 현실이야. 나는 거울을 보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불현듯 그녀가 그리워졌다. 충무로 지하철역 벽면에 기대고 섰던 그녀. 완벽하게 매력적인 자세를 현현하고 있던 그녀. 그랬습니다. 자, 지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고 지 혼자 말잔치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합니다. 의식의 흐름 수법. 자, 갈까요? 배가 고파왔다. 지금 누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수지입니다. 수지. 아직 안 나왔어요. 배가 고파왔다. 나는 냉장고를 뒤져 식은 피자와 오렌지 주스를 꺼내 먹었다. 냉장고 안에 온갖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 몇 번쯤 수지는 그 냉장고를 말끔하게 청소해 주곤 했다. 그녀는 마치 종교 의식을 치르듯이 청소를 하곤 했는데 그 모습은 영성체의 의식을 봉행하는 천주교 사제 같았다. 그럼 성격 알 수 있죠? 이걸 보고. 나는 어떤 성격입니까? 대충 하는 남자예요. 근데 수지는 깔끔한 여자였나 보죠? 하지만 그녀가 청소해준 냉장고는 어쩐지 정이 가지 않았다. 너무 깔끔하고 정갈해서 그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 먹는다는 건 그야말로 영성체하는 기분이었다. 그렇듯 그녀가 누굽니까? 그녀가 누구예요? 수지죠. 빛의 자손이었고 빛의 자손은 상상력에 관심이 없었다. 상상력에 관심이 없었다. 까지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럼 상상력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나는 뭐한 사람이다. 수지와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럼 나는 뭐하는 거다? 상상력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럼 수지는 반대니까 뭐를 기반으로 살아갑니까? 현실적인 삶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녀가 이 어두운 소굴 같은 아파트를 벗어나 멀쩡한 남자와 유학을 떠난 건 잘한 일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파트는 뭐의 공간입니까? 상상력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수지는 어질러는 걸 뭐 하는 겁니까? 찾아가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죠. 다 제자리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는 누구와? 수지와. 그 다음에 상상력 속에서 토굴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일까요, 그러면? 몇 번? 4번이죠. 현실적인 삶을 중시한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 세계를 뭐 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래야 뭐 상상력이 돼.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저희 동생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래 나왔거든요. 정말 우리랑 다르긴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충격적인 거 얘기해주잖아요.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설날에 할머니 집에 세배를 하러 가는데 반바지 입고 가겠다고. 그건 아니지 하니까 뭐가 아니냐고. 그래도 어른들을 만날 때는 최소한 예의라는 게 있어서 요즘엔 양복을 굳이 안 입어도 청바지랑 면바지라도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니까. 그래서 형은 고리타분하다는 거야. 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인간이야 이 자식아 이랬죠. 넌 도덕적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형이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난 발전 안 할 거야. 뭐 누가 잘못이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 한번 물어봅시다.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과 깔끔하게 입고 세배하러 가야 된다는 사람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후대가 나잖아. 어느 쪽? 예체능 쪽이에요, 저처럼요. 예체능에 가깝다는 얘기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 동생은 예술을 하지만 굉장히 깔끔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체적으로 병적이에요. 병적이어서 어릴 때 너무 싫었어. 청소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 카페트에
예전에는 왜 그렇게 카페트를 말에 많이 깔았는지. 근데 카페트에 모두 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그 털을 빗으로 빗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그게 어떻게 돼요? 다 흐트러지지 않아요? 가서 또 빗질 해야 돼. 뭐 지나가지 말라는 거야, 지나가라는 거야 도대체. TV를 닦고 나서 이렇게 앉으면은 그게 정전기 때문에 먼저 달라붙잖아. 보이는 순간 또 닦아야 돼. 우린 TV 보고 있는데. 우린 TV를 보고 싶은데 어머니 뒷모습만 봐야 돼. 항상 앉아있는 엉덩이와 머리통만 봐야 돼. 어이씨.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보통? 고생이 있었더니 배고프지 않아?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다녀왔습니다. 빨리 욕탕 들어가. 뭐지? 난 배고픈데? 그리고 쫄쫄쫄 쫓아와요, 방까지. 근데 발을 이렇게 벗고 있으면, 고등학생인데 벗고 있으면 기다려. 고등학생이잖아. 창피하잖아, 엄마라도. 옷을 벗을 거니까, 아, 나가! 그러면은, 빨리 벗어. 빨아야 된다고. 아, 좀 이따 빨아도 되잖아. 내가 갖다 줘도 되잖아. 그래서. 근데 그렇게 보고 자라니까, 저도 나름대로 깔끔한 척은 하는데, 별로 안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총각 때는 굉장히 깔끔했어요. 저도 그게, 가정교육이 무섭다라는 게, 혼자 사니까, 오피스텔 혼자 살 때는 뭐냐면, 일요일날 같은데 옷을 다 빨고 다 다려놓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일부 옷을 다 체크해놓고 다 다려놓고 면바지도 다 걸어놔요. 그 다음에 2, 3번 며칠에서 다 앵글에다 다 걸어놔야 돼. 양말까지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집에서 밥을 안 해먹습니다. 물기능이 싫어서. 그러니까 먹고 나면 다 치우는 게 더 걸려.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면 늘 하는 말, 이거 남자 사는 집이냐고. 근데 결혼해서는 그런 짓 안 해요. 왜 내가 일할 거 아니면 절대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고 내가 할 거면 하지만 또 결혼하면 내가 안 할 거니까 뭐가 되든가 말든가. 우리 동생은 결혼해도 끝까지 가면 뭐 걔 집 가면 아직도 우리 어머니랑 똑같아요. 먼지 하나 보이면 쪼록 달려가. 남자가 그러니까 난 보기 싫더라고. 아우,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바뀐 게. 생각을 해봐요. 남편이 나중에 돼서 옷을 막 다리고 딱 각을 다 잡아놓고 막 TV에 이게 흐트러져 있으면 다시 막 어때요, 느낌이? 근데 강요할 수밖에 없어, 그게. 같이 사는데 조금이라도 해서 뭐 식기를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하면 이렇게 쌓아놓잖아. 쌓아놓는 것도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딱 쌓아놔야 되고 식기, 세척기 그 위에 선반에 그러니까 다 해야 돼. 숟가락도 다 털고 이렇게 놓고 숟가락이 뾰족하면 이게 보기가 싫은 거야. 누구 얘기예요? 젊었을 때 나, 지금은 우리 동생. 우리 동생은 일관성을 갖고 예술을 한다는 놈이 미술을 한다. 일관성을 갖고 그 짓 하고 있고 나는 결혼과 동시에 버렸어.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 편해. 그냥 대충 옮겨놔도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네, 그게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린 집에 가면은 내가 일부러 막 어질러놔. 막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쿠션 있잖아요. 그걸 발로 푹 차, 절로. 그러면 어디선가 또 누군가가 나타나, 나이 드신 분이. 나타나서 그걸 원위치 시켜. 그럼 저는 또 톡 칩니다. 어머니도 변해야 된다고. 그래서 싸울 수는 없잖아.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뭐 TV 있으면 일부러 가가지고 막 틀어버리고. 그럼 또 어디선가 나이 드신 분이 또 나타나.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말해서 이젠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 아, 이제 나이 먹어서 이것도 힘들어 하는데 계속 하셔. 아, 힘들면 안 하면 되잖아. 적당히. 근데도 뭐 그렇습니다. 뭐 예술한다고 다 그러지 않는데 얘는 이제 전형적인 예술인들 보면은 막 머리 흙그러지고 막 잘 안 감고 술을 먹고 이런 모습입니다. 자, 4번도 한번 봅시다. 다음 글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 동그라미 치시고요. 항상 표현상의 특징은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을 물어보나요? 형식, 껍데기적인 걸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답지를 항상 먼저 보십니다. 첫 번째, 추상어 활용 미주 치시고요. 요약적 서술 미주. 여러분, 추상어라는 게 뭐죠? 추상어? 추상의 반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입니다. 그럼 구체와 추상을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오감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면 구체, 오감을 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추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그러면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민주주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민주주의는 없죠. 그러면 추상입니다. 자유는요?
추상. 선과 악은요. 추상. 칠판은요. 구체. 바람, 소리는요. 구체. 소리라는 청각을 말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장면을 주관적 묘사 밑줄. 고단한 삶 밑줄. 시대적 배경 묘사 밑줄. 사회현실 문제 밑줄. 장면의 환상적 묘사 밑줄. 탈속적 분위기 밑줄. 자,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여러분, 장면을 주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면 일단 몇 인칭이 돼야 됩니까? 근데 1인칭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갑시다. 가난한 대학생, 덜컹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들, 목쉰 경적 소리,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뱉어낸다. 딱 멋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초라한 길가 상점의 희미한 불빛들, 그들을 건져낸다. 그들은 고개들을 가슴에 묻고 조금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그리고 은밀히 하나 둘씩 골목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난한 대학생 앞에 대문이 나타난다. 그는 그 앞에 선다.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망설인다. 이럴 때 꽝꽝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동그라미.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는 주먹을 편다. 편 손바닥으로 대문을 어루만지듯 흔든다. 누구 생각? 개인의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게 들어갔습니다. 또 흔든다. 고무신짝 끄는 소리가 들려온다. 식모의 고무신짝은 겸손하게 소리를 낸다. 그는 안심한다. 안심이 뱃속으로 쏙 가라앉는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주관적인 생각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 추상어 없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어들. 시대적 배경 나타나는 거 없죠. 환상적인 묘사도 없죠. 그냥 일상적인 묘사들이죠. 근데요, 선생님, 기차가 뱉는다 이런 건 환상적인 거 아닙니다. 이런 건 비유적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들어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주관적 묘사이지 환상적 묘사가 아닙니다. 5번 별표 치시고요. 다음을 희곡으로 각색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억 리얼 중에서 바라와의 성격이 다른 하나. 앞에 우리가 바로 앞전에 풀었던 문제와 유사한 겁니다. 희곡을 고치는 겁니다. 토끼란 놈이 그제야 인자 죽을 뒤 들어온 줄 알았구나. 아플싸 이거 큰일 났구나. 눈을 깜짝깜짝하더니 한 꾀를 내어 얼른 생각하여 배를 훨씬 내밀며 자 내 배 따보시오. 용왕이 의심이 나지 동그라미. 저놈이 배를 아니 떼일라 방색할 터인데 배를 의심 없이 내민 것이 필유곡절이라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의심이 나서 기억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거 대화일까요? 독백일까요? 보세요. 의심이 나면서 저놈이 말이야 배 안이 따일라고 분명 할 텐데 웬일로 배를 의심 없이 딱 내밀어?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대화 형식으로 내지만 대화일까요? 독백일까요? 독백이겠죠. 일단 독백입니다. 무슨 연유인고 말이나 하고 죽어라. 여기서부터가 진짜 대화가 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어. 소토의 배만 쫙 따보시오. 어따 이놈아 말을 해라. 말하여도 고지 듣지 않을 터이니 어서 따보란 말이오. 어따 이놈아 어서 말을 하여라. 이건 대화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하나는 독백의 형식이고 하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 인물과 인물이 말하는 대화 형식입니다. 말을 허라니 허울이다. 소퇴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좋거니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토명만 끈싸없지 눌다려 달라 하여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보시오. 용왕이 화를 내어 이놈 내 말이 간사한 말이로다. 간이 없고서야 눈을 들어서 만물을 보느냐. 역시 대화죠. 토끼 당돌이 여짜오되 소토의 간인즉 원륜정기로 삼겹삽기로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드러내다. 세상 병객들이 소퇴에 곧 얼른하면 간을 달라고들 포채기로 간을 내어 영주 석상 개수나무 늘어진 상상아지 끝에 끄트리에다가 다람에 놓고 닭조카로 나왔다가 우연히 주부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다고 허기로
왕경차로 왔나이다. 용왕이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이놈 내 말이 당치 않은 말이로다. 이것도 누구에게? 토끼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은 진짜로 인물 간의 대사를 얘기하는 거고 기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용왕의 뭐가 되는 거죠? 독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는 겁니다. (6번) 문제도 별표 치시기 바라고요. 6번 문제 같은 것들이 요즘에 나오는 수능에서도 많이 보이는 단골 유형입니다. 이거는 교행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미 경기 교행직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가를 나와 같이 바꿨었을 때의 효과. 자, 이 볕단 대부분이 아니 어찌하면 거의 전부 낡아 빠진 맥고모자를 뒷꼭지에 붙인 되바라진 젊은 친구의 손으로 넘어가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택은 동그라미 수택은 몇 인칭입니까? 그러면 이거 읽어보면 몇 인칭이죠? 3인칭이 되는 거죠. 수택은 그것을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의 아버지도 그 위인이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의 누군가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3인칭입니다. 나를 볼까요? 이 볕단의 대부분이 아니 어쩌면 거의 전부가 낡아 빠진 맥고모자를 뒷꼭지에 붙인 되바라진 젊은 친구의 손으로 넘어가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몇 인칭? 1인칭 주인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를 나와 같이 바꿨으니까 효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를 찾으란 말과 똑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몇 번일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면 서술이 용이하다라는 점이었죠. 심리 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3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객관적 판단은 몇 인칭? 3인칭이 오히려 객관적이 돼버리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7번.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생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겁니다. 독자재위 밑줄 치시고요. 독자재위. 내가 이렇게 쓰려는 이야기를 독자재위가 뭡니까? 독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2번은 지울 수가 있고요. 이제 내가 이렇게 쓰려는 이야기를 유럽의 어느 곳에 생긴 일이라 생각하여도 좋다. 혹은 5년 뒤에 조선을 무대로 생겨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다만 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밑줄 가능성뿐은 있다. 확실하지 않다죠. 이게 뭡니까? 개연성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개연성입니다. 이만치만 알아두면 그만이다. 그런지라 내가 여기 쓰려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성수 혹은 알베르트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요 짐이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요 또는 호모나 기무라 모로 생각하여도 괜찮다. 다만 사람이라 하는 동물을 주인공 삼아 가지고 사람의 세상에 생겨난 일인 줄만 알면 그런 전제로서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자. 기회하는 것이 찬스라는 것이 사람에게도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을 아시오? 네, 새삼스레 연구할 문제도 아닌걸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나온 부분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그럼 1번 액자식 구성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방식 아까 독자 제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 있습니까? 없죠 지금.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서술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위에 부분은 지금 액자 구성으로 들어가기 전, 즉 대화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서술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저렇게 생각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8번 별표 치시고요. 우리 히터 좀 껐다 킬까? 많이 추워요 지금? 아니면 좀 끌까요? 자, 다음 가를 나와 같이 고쳤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인칭의 문제인가도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번은 가는 몇 인칭인가요, 여러분들? 그는 몸을 떤다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몇 인칭? 3인칭.
나는 몇 인칭일까요? 1인칭이죠. 왜요? 경자서를 나섰다. 이런 젠장. 얻어맞은 얼굴은 부어올랐고 셔츠 앞에 피가 잔뜩 묻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창창한 햇살에 내 모습이 환하게 비춰졌죠. 그러니까 몇 인칭? 3인칭을 몇 인칭으로? 1인칭으로 고친 겁니다. 정답 바르게 찾은 거 빨리 찾아보세요. 몇 번? 3번. 어느 단어에다 밑줄 칠까요? 내면 심리. 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인공을 서술자로 설정. 이런 식의 문제가 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9번. 다음 전깃불의 문학적 상징으로 볼 때 그 의미를 바르게 수용한 것은 전깃불입니다. 전깃불 동그라미요. 모든 것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라? 전깃불에 초점을 맞추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결정적인 이유는 해방이 되고 밑줄 아버지가 본격적인 좌익운동에 나서고부터였다. 항상 우리나라 문학에서는요. 이 이념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계열의 문제가 생깁니다. 문학에서 절대 건들지 말아야 돼. 항상 긍정적인 인물은 어머니 계열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계열은 긍정적인 인물도 있고 부정적인 인물도 있죠. 아버지는 남로당 모화책이고 울산 지부 조직부장책을 맡아 뛰었다. 그러니 아버지는 자연 집을 비웠고 밑줄 칠까요? 지서의 순경들이 거의 우리 집에 살다시피 했다. 왜요? 좌익운동하니까 컴시 대상자잖아요. 순경관, 서북청년단원, 대한청년단원들은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걸핏하면 어머니를 지서로 연행해 갔다. 연행을 당해 가면 밑줄 칠까요? 어머니는 얼마나 타장매를 당하셨는지 밑줄 치시고요. 그럼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계속 매를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전신에 피멍이 돌아왔다. 한 번은 실신을 해 가만히 실려 돌아온 적도 있었다. 했다. 그때부터 밑줄 칠까요? 어머니는 전깃불을 비추며 저것들이 또 들어닥칠까봐 밤을 무서워했다. 그러면 여기 나왔네요. 전깃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어머니에게는 불안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일까 볼까요? 그런데 할머니라도 집에 있어주면 그 무섭증은 덜하련만 할머니는 체구처럼 간이 작아 아버지가 좌익운동에 나서고 순경들이 집 출입을 하고부터 대동아 전쟁 말기에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결혼한 호계 고모네 집에 숫제 눌러 사셨다. 어머니는 젖먹이 어린 나를 안고 밤이면 밤마다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기가 일쑤였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전깃불은 뭐냐면 좌익과 우익이 매일 바뀌다 보니까 뭐가 되면 좌익이 뭐가 되면 힘을 가질 때는 우익 단체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딱 문을 열고 전깃불로 얼굴을 딱 비추고 아버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전깃불을 갑자기 비추면 상대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전깃불이 딱 보이는 순간 뭐가 됩니까? 말 잘못하면 또 맞는 거예요. 또 끌려 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깃불만 보면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저쪽 사람이 누군지 군인인지 빨치산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면은 그냥 밤에도 또 누군가 와서 아버지 어딨네? 막 이러면 군인인가요? 했다가는 이놈의 예패네 막 패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전깃불은 어머니에게 공포와 충격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뒤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깃불의 상징은 뭡니까?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옛날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저께 영화를 봤는데 그 말모인가? 그 영화도 바로 요런 것 중에 하나죠. 저 혼자 얘기할게요. 보통 문화생활 안 하잖아, 보통.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에이씨, 안 한다고 해야지. 나는 할 수 있으나 의지를 가지고 안 해가지고 합격이 그날까지 안 한다고 해야지. 못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불쌍하잖아. 못 부정은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겁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못 봐요 이거잖아. 재미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재미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다 데리고 가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영화관에서 좀 싸웠어요. 옆에 아주머니가 뭐 카톡하니라고 옆에 앉으신 분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3번이나 나중에 짜증내니까 대놓고 옆에 이렇게 돌아서 아주머니 영화를 보실 거면 좀 불빛이 안 나오게 해달라니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짜증이 더 나가죠. 그럼 나가서 받으세요 그랬거든. 근데 다행히 뒤에 사람과 내 바로 옆에 사람 그 옆에 사람이 그 옆에 사람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옆에 바로 아주머니 나 아줌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막 이거 뒤에 사람은 영화 좀 봅시다 불빛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다행이었지. 아이고 갑자기 뒤에서 옆 사람 조용합시다 그러면 내가 완전 이상할 뻔했잖아.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예의가, 영화 볼 때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영화 가면. 또 바삭바삭 소리 내면서 먹는 사람들. 막 무슨 과자를 그렇게 소리를 개갈스럽게 먹는지. 음료수 먹고 끄 트림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콜라 먹고 막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은 뭐 짱구 같은 과자인지 뭔지 몰라도 들어서 바스락바스락 소리 내면서 먹으면서 아작아작 소리 내면서 먹고 콜라를 먹어서 막 이 소리 있잖아. 아 엄청 짜증나가지고 좀 거리가 먼데도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 짜증이 좀 나더라고. 그건 좀 예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뭐 햄버거 같은 거 먹는 거야 냄새 나더라도 뭐 지가 배고프니까 먹겠다는데 소리 안 나잖아. 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뭐 배고프니까 먹겠다는데 뭐 팝콘 냄새 나는 거나 뭐 너무 심한 거 아니면 그런 건 괜찮은데 아 먹고 트림하는 사람들 또 보는데 쟤가 범인이야 이런 놈들 또 하는데 쟤는 아니야 막 이런 놈들 아 짜증이 나요. 패고 싶을 때가 많아. 됐죠? 자 8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10번은 해보시고 11번 별표 치시고요. 다음 글에서 돌아온다를 반복적으로 서술 밑줄치가 돌아온다를 반복적으로 서술 밑줄 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먼 것. 진수가 돌아온다. 돌아왔죠. 근데 여러분 진수가 돌아온다부터 시작하니까 왜 돌아오는지 몰라요. 어떤 이유로 돌아오는지 몰라요. 어떤 정보를 주지 않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설에서는 무엇을 유발합니까?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소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소설이라고 생각해 볼 때 여기 사람들이 많이 왔어. 결론이 나왔잖아요. 왜? 왜? 어떤 사람이 많이 왔는데 물어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유발시켰어 일단. 진수가 살아 돌아온다. 이제는 뭐 해결은 됐어. 살아 돌아온대요. 걸어칠까요? 아무개는 전사에 따른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온 것이다. 돌아왔다죠. 그럼 작중인물의 심리가 뭘까요? 안도감을 드러내고 있죠. 정보까지 제공해주면서. 그러면 자기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리를 보여주니까. 자, 생각할수록 어제 어깨바람이 날 일이다. 진수는 살아서 오늘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방만도는 여느 때 같으면 아무래도 한두 군데 앉아서 쉬어야 넘어설 수 있는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채고만 것이다. 그러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게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힘든 고개를 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심리가 뭐한 거죠? 굉장히 기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리를 보여주면 독자와 인물의 거리는 가깝다라는 겁니다. 1번. 독자로 하여금 펼쳐진 사건에 대한 호기심 유발시켰고요. 발단 과정에서 사건 전개를 위한 실마리 제공했고요. 내면 심리 표출한 거 있고요. 독자와의 거리 좁히고 있는 거 맞고요. 죽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인물의 심리 암시 없습니다. 죽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하는 효과 반복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순환 1회가 되는 거죠. 근데 순환 1회에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만도죠. 아들은 진수입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가가지고 뭘 잃어버린 겁니까?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이고요. 아들은요. 돌아온 이유는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뭐가 된 겁니까? 6.25에 끌려가서 뭐가 된 거죠? 팔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목이 순환 1회입니다. 됐죠? 자, 12번. 다음 꼴과 같은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답지부터 좀 볼까요? 답지. 모든 등장인물들의 외양과 행동, 심리 등을 밑줄 주관적으로 분석 밑줄 치시고요. 몇 인칭 무슨 소설일까요? 이거는 모든 등장인물의 외양, 행동, 심리를 전부 분석할 수 있대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2번. 사건과 인물을 보이는 대로 객관적 밑줄 관찰하여 독자의 상상력 유발. 몇 인칭 소설이죠?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3번은요. 인물의 초점은 나가 아닌 다른 인물이며 나의 눈에 비친 세계만 다룬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한계였죠. 1인칭 관찰자. 등장인물이면서 서술자 입장이면서 인물의 내면을 제시한다. 1인칭 주인공이죠. 그러면 윗글의 소설에는
몇 인칭 무슨 소설이냐만 알면 되겠죠. 길가에 다니는 여느 여자를 보아도 거의 다 비단 옷을 입고 고운 신을 신었는데 당목 옷을 허술하게 차리고 청록 땅위로 타박타박 걸어오는 양이 나에게 동그라미 나에게 몇 인칭이죠? 일단 1인칭 몇 번 지우면 됩니까? 1, 2번 지우시고요. 얼마나 예언한 생각을 일으켰는지 한참 만에 나는 넓고 넓은 처갓집에 다다랐다. 내가 안으로 들어갈 적에 낯선 사람들이 나를 힐끔힐끔 본다. 그의 눈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아마 이 집의 하인인가 보다 하는 누구의 심리입니까? 나의 심리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3번 다음 글에서 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비가 상징하는 것 이렇게 비 동그라미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밑줄칠까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밑줄칩시다. 그럼 비 내리는 날은 뭡니까? 긍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건가요? 부정적인 거. 그럼 답지에서 긍정적인 거 지웁시다. 몇 번 지우면 될까요? 1번 탈락이죠. 여러분 우수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모릅니다. 지우셔야 돼요. 알 수가 없는 건 지우셔야 돼요. 그럼 비애 아니면 권태입니다. 그것은 동국남매의 음산한 생활 환경을 그의 뇌리에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근은 을의 동욱과 여동생 동옥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이 오누이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이고 그 마음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옥 동그라미. 그 모양이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이었다. 그러면 이 동욱과 동욱의 인생은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부정입니다. 무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늘 비에 젖었으니까. 그게 권태인가요? 비애인가요? 비애라는 3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14번 광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소설이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아마 광장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다음은 최인훈의 광장의 한 부분이다. 말하고 있는 내용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명준이라는 친구가 있죠. 철학도입니다. 명준이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명준이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도 이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뭐죠? 공산당원입니다. 그래서 월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연자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월북을 일가 친척 중에 누구라도 하나가 걸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죠.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드라마 봤어요? 모래시계라고. 하긴 뭐 여러분이 태어날 때 했나?
몇 년도인지 기억도 안 난다. 나 떨고 있니? 뭐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몰라요? 본 적은 없어요? 한참 됐으니까 모래시계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청률이 뭐 80%인가 뭐 얼마인가 막 해서 모래시계 하는 날은 차도 안 다녔어요. 진짜로. 진짜로. 저도 그거 보겠다고 딱 시간 되면 그냥 뛰어다녔던 생각납니다. 그 마지막 보겠다고. 그랬던 게 나는데 그때도 그 친구들이 뭐가 되냐면 육사를 가고 싶었는데 공부 잘했어요. 최민수라는 친구도 어릴 때 공부 잘해서 육사를 가고 싶은데 육사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도 굉장히 잘 봤어요. 근데 떨어져. 왜 떨어져? 아버지 신분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 있어서 그다음부터 깡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구의 깡패가 되는 거죠. 걔랑 같이 공부했던 애는 박상원 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민수는 이제 깡패 세계로, 박상원은 검사 세계로 이렇게 가다가 최민수 그 군부 정권 때 막 깡패 소탕 작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최민수 잡아와가지고 고현정이 또 그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최민수랑 뭐 사랑하는 사이고 고현정은 뭐 회장집 딸이고 그걸 지키는 보디가드가 이정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정재가 제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대사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최고의 인기를 누렸어요. 그냥 지나가서 아가씨밖에 없어요. 대사가 아가씨. 깡패 오면 다 없앱니다. 여자들의 로망이었던 거죠. 말도 없고 잘생기고 키도 큰 놈이 와가지고 어느 날 언제 어디선가 위험한 순간만 나와서 짜장 나타나서 정의의 사도처럼 지켜주는 그런 말 더럽게 잘 듣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뭐 싸우는데 뭐 깡패들이 와서 하는데 고현정이를 위해서 막 다 죽습니다. 그 막 딱 죽을 때 슬로 비디오 막 나오잖아요. 막 여자들 울고 이정재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정재라는 배우가 뜬 거죠. 떴고 그다음에 누구는 또 저 최민수는 잡혀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사형 선고 받고 바로 죽기 전에 그 담당 검사가 그 어릴 때부터 친했던 박상원입니다. 그래서 막 깡패 얘기 딱 하면서 딱 떠면서 나 떨고 있니? 마지막 대사가 아니 나는 계속 떠는데 그러면서 훅 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결말이 났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연좌제에 걸려서 이 명준이라는 친구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부터 남으로부터 늘 감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원했냐면 자기가 원하는 광장을 꿈꿉니다. 왜냐면 광장은 자유가 있는 광장이에요. 그건 자기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늘 감시를 받으니까 집안 자체가. 그런데 광장을 찾아서 어디로? 북을 동경하게 됩니다. 북을 동경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남한에는 광장이 있는데 이 광장 남쪽의 광장에는 자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책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진정한 광장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자유가 있으니까 되잖아요. 안 돼요. 이때 남쪽에는 자유는 있지만 정치인들이 장난질 치는 광장이에요. 우리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북을 동경하게 되는 거죠. 북에 가면은 저러한 자유도 있고 저런 것들이 장난 안 하는 광장이 있을 거다 하고 북으로 튀어버립니다. 월북을 해버려요. 근데 가보니까 북에서의 광장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유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둔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때 여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와 결혼을 하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결국 은혜도 나중에는 죽게 되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은혜도 간호장교로 참전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인물은 또 전쟁에 참여해서 뭘로? 포로 수용소. 거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여기에서 뭘 합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면서 해방이 되면서 전쟁이 끝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선택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 와서 남으로 오시오. 당신이 지식이가 할 일이 많소. 북으로 오시오. 당신이 지식이가 또 할 일이 많소. 하지만 얘는 남쪽과 북쪽 모두에게 뭘 느꼈습니까? 환멸을 느끼고 제3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3국으로 가다가 퐁당 빠져 죽습니다. 근데 빠질 때 갈매기를 보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 갈매기가 북에 두고 온 누구? 은혜와 자기의 딸의 갈매기라고 생각해서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바로 광장이에요. 근데 중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됐죠? 자살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진정한 자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 없느니 사람이 마시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 동그라미 치고 허황 동그라미 치고요. 허황하고 가지거니와 함도 철없느니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밑줄 칠까요? 셈할 줄 모르는데 잘못이 있었다. 밑줄. 그럼 허황되고 잘못이라는 걸 느꼈어요. 세상에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밑줄 칠까요?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밑줄 칠까요? 그럼 마술을 믿었다라는 게 자기는 뭔가를 동경하고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게 이제는 뭐가 아니다? 허황된 거다. 됐죠? 잘못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뭐였다? 마술이니까 허구였다.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꾀임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서다가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은 그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게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잘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허황된 것을 깨달은 겁니다. 몇 번일까요? 그러면 2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굉장히 쉽습니다. 밑줄친 부분에 암시되는 시대 상황은 자 시대가 시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터키는 병화의 부르주아. 여러분 부르주아니까 뭡니까? 부르주아 사회주의죠.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16번 다음 밑줄친 말의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 아저씨는 그저 우리의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쩔 바를 모르고 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좁았다는 셈이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밑줄 치시고요. 그럼 여관은 뭘로 나누어진 거죠? 벽으로 나누어진 거니까 뭘 상징하는 겁니까? 단절. 사람들 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겁니다. 몇 번일까요? 그러면은 5번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유 떠돌아다니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 뭐가 정답이 될까요? 단절과 관련된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스럽긴 하지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번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뭡니까?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특징은 이 64년이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온 모든 인물은 나, 안, 아저씨 또는 아저씨 대신에 그라고도 나타나는 거죠. 뭐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름이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뭐다? 익명성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 모든 소설에서 모든 인물들이 익명성으로 드러난다라는 건 뭡니까? 소외, 단절을 강조하는 소설들입니다. 소외와 단절. 그게 익명성입니다. 자, 17번. 다음 글에서 기억이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동그라미. 내 스타일을 버린다, 집을 버린다, 밑줄. 집을 버리고 나와 집을 생각한다. 새마을 운동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꿔놓기 전 초가 지붕에서의 어린 시절을 그 초가에서의 우리 가족을 그 집 지붕 위에 뚜렷하게 순환하던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심호흡. 이제 16세 나, 밑줄, 16세 나. 심호흡한 다음에 뭘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16세 나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럼 현재에서 어디로 돌아가 버린 겁니까?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었죠. 몇 번이죠? 그러면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가집을 본 적이 없죠? 민속촌 아니면. 저희는 초가집에서 나는 살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억지로 친할아버지 집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방학에. 저는 그때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초가집에 가면은 뱀이 나옵니다. 자면. 막 지네가 여기 몸으로 올라가요.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그래도 잘 살아요. 뭐 다 사람 사는 곳이었어요. 왜냐면 초가집을 이렇게 이으면 지푸라기가 어떻게 됩니까? 비 맞고 눈 맞고 막 햇살하면 겉은 괜찮은데 안에는 굉장히 습합니다. 이게. 군뱅이, 지네, 벌레, 뱀 이런 것들이 막 살아요. 어릴 때 보면 할머니들이
지금 할머님이 살아서 120세가 훨씬 넘었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진짜 옛날 할머니잖아요. 일제강점기를 직접 사신 분들. 그러니까 이름도 일제식의 이름이 있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인데 웃긴 건 뭐냐면 계속 농사 짓고 이러니까 손에 까맣게 때가 있잖아요.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왜 농사 지으시니까. 근데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저희 외가댁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 동네에서 잘 살고 그 옛날에 왜 여러분들 옛날 드라마들 보면 그거 있죠. 어떤 집 하나에 TV 있으면 다 그 집으로 가고 누가 전화 오면 꼭 이장집에만 전화 있고 그러면 마이크로 순이 아빠 전화 막 이러면 막 달리고 이런 거 본 적 있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 집에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배도 몇 채 갖고 있었으니까 선장 막 배는 타시지 않으셨는데 분명히 배도 있었고 뭐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면 그렇게 좋아. 왜냐면 우리 어릴 때 잘 사니까 외갓집 가면 뭐 못 먹어봤던 거 막 먹고 이런데 친갓집 가면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할머니도 막 까맣고 손이. 그 다음에 또 오면 친손자가 왔다고 이쁘니까 김치랑 이제 밥을 주는데 보리밥을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외갓집 가면 다 쌀밥인데 여긴 보리밥이에요. 보리밥을 못 먹었어. 기분이 안 좋더라고 어릴 때 먹으면. 씹을 만하면 넘어가고 기분이 나빠. 쑥쑥 들어가는 거 기분 나쁘고 쑥 목구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도. 그래서 저 지금도 보리밥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데다가 쌀밥도 없이 100% 보리니까 이게 누리끼리 한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가끔은 조밥이라고 해서 조 알죠? 작은데 노란 거. 그것도 먹으면 까까까까합니다. 이것도 싫은 거야 또. 근데 뭘 해도 싫은데 할머니 거기다가 김치. 그다음에 저는 생선은 엄마가 그 구워주는 거 먹는데 할머니가 구워주면 옛날 할머니식 그 뭔지 아시겠죠? 오만 이상한 거 넣고 국물도 이상한데 고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거 주는데 김치도 옛날 할머니들 아까우니까 김장 많이 안 하고 약간만 묻히니까 분명히 배추김치인데 희끄무리한 배추김치, 고춧가루가 좀 있는 거.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니까 꼬마 때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막 그럴 때니까 매운 거 못 먹는다고 그걸 입에 넣고 이게 빨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사랑인데 난 너무 싫은 거야. 이게 할머니 이도 누렇고 너무 비교되니까 양쪽 집안이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이렇게 넣고 어이구 우리 똥강아지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시꺼먼 손톱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넣어주면 그게 너무 먹기 싫어 막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어쨌든 먹을 수 있어. 배고프면 먹습니다. 김치는 안 먹습니다. 하면 이거 뚝 떨어뜨리고 밥만 먹어요. 밥만. 정말 배고프면 먹어요. 반찬도 끄적끄적 먹는데 먹을 건 없지만 할머니가 주신 건 안 먹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을 주신 건데 그 나중에 나이가 들어선 건 아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찢어 먹으면은 그냥 주면은 꾹꾹 다 먹었죠. 근데 그 어릴 때니까 어릴 때 막 말 다 하잖아요. 할머니 더러워 막 이렇게. 우리 할머니 그래도 웃으면서 에이그 강아지 막 하면서 주면은 안 먹고 막 울고. 그럼 할머니가 또 옆집 가가지고 반찬이 없으니까 옆집 가가지고 그나마 먹을 만한 거 내가 보기엔 우린 또 안 먹는데 그것도 빌려 오세요 어서 가져와서 아이고 강아지들 먹어 하면서 주면은 그거는 좀 끄적끄적 좀 먹고. 그게 생각해보면 깻잎 이런 거 있죠. 먹을 거 없으니까 그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걸 또 주시겠다고 이렇게 없는 살림이셨으니까 했는데 밥을 먹잖아요. 뭐가 뚝 떨어집니다. 상위에. 뱀이 뚝 떨어져요. 상위에. 할머니는 태연하게 뜩 잡고 문을 열고 헤이 이게 버리세요. 그럼 우리 또 밥 못 먹죠. 막 울고 막 울고 또 자려고 이렇게 하면 벽에다가 뭐가 검은 게 쫙 기어다닙니다. 지네. 막 울어요. 왜냐면 어릴 땐 또 지네 동화책 보면 지네 물려 죽었다는 얘기도 막 있고 지네가 막 처녀 잡아먹는 얘기도 있잖아. 막 누나랑 동생이랑 붙잡고 막 울고 있으면 할머니가 에이그 이러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가가지고 지네를 손으로 잡고 뚝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툭 던져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잔다고 생각해서. 난 그게 더 무서웠어. 그러니까 그게 초가집이에요. 그게 너무 싫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으면 참 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찢어드리고 막 이랬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사람도 그런 생각 똑같은 거야 사실은. 초가집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에 따뜻할 것 같죠?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 다 들어와요. 왜? 그게 창호지 바람 문이기 때문에 문 다 들어옵니다. 바람 쉥쉥 들어와요. 심지어는 눈발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그렇게 좁습니다. 여름엔 괜찮아요. 문 열면 막 벌레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쉥쉥 들어옵니다. 벌레들도 괜찮아요. 가끔 뭐 떨어지는 건 뱀이고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는데 이만한 구렁이가 내 옆으로 막 지나가고 있으면 하고 거기서 막 얼음 한다면 멈춰서 울고 있고 근데 구렁이는 잡지 않는 거라면서 할머니도 잡지는 않습니다. 구렁이를 그 토신이라 그래서 부엌 정제신이라 그래가지고 집을 지키는 신이라 그래가지고 잡지 않습니다. 구렁이가 이만하고 길이가 이만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만해요. 굵기가 그 어린이 초등학생 팔뚝 정도 해요. 진짜로 지나갑니다. 근데 구렁이가 사람도 안 무서워요. 할머니도 구렁이를 안 무서워요. 여기 구렁이 지나가면 막 울고 있으면 할머니가 무서워. 그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믿으셔서 터주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막 울고 있으면 아이고 하면서 구렁이를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 구렁이를 넘어갑니다. 근데 웬만하면 넘어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울고 있으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구렁이는 계속 울면서 끝까지 울면서 쟤는 보고 나를 물까봐. 근데 또 부엌에 가면 또 보여요 이놈이. 그래서 너무 싫었거든요 가는 데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릴 때 그때도 추억이고 재미난 것도 많았었는데 재밌었는데 지금 할머니 뭐 자 좋은 데 가셨겠죠 뭐. 자 다시 넘어가셔서 18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18번 생략하고 19번 갑시다. 다음 글의 서술 방식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그랬습니다. 서술 방식이니까 답지 한번 보시고요. 작가의 직접적 설명, 작가의 직접적 묘사, 주인공의 객관적 해설, 주인공의 주관적 해설. 인칭만 봐도 알겠죠 일단은. 작가의 직접적 설명하는 건 몇 인칭 무슨 소설일까요? 작가가 모든 걸 모두 서술할 수 있으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작가의 직접적 묘사도 비슷하게 있죠. 주인공의 객관적 해설은 뭐가 될까요? 1인칭 주인공인데 뭐가 없습니까?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죠.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의 주관적 진술 한번 볼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몇 번은 아닌가요? 그러면은 1번과 2번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관적인 게 있냐 아니면 객관적으로만 서술하냐만 찾으면 되겠네요. 아무래도 석연치 못한 것이었다. 느낌 좋은데. 소신공양으로 성불을 했다면 부처님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동그라미. 주관이 들어갔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부처님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모든 불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거룩하고 완만하고 평화스러운 상호 부처님의 얼굴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가까운 부처님다움은 미주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뭡니까? 주관적 진술 생각을 표시하고 있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20번과 21번 봅시다. 윗글에 형성화된 나에 대한 비판적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 그 다음에 기억에 함축된 인물의 심리는 그랬습니다. 자, 내가 여기 와서 김유정이 봄봄입니다. 우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봄 상징성이 뭐죠? 봄에 열심히 일하면 가을에 추수하고 다음에 봄에 뭐 시켜준다 그랬습니까? 성례를 시켜준다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봄에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돈이 생기면 가을에 성례를 시켜준다 그랬죠. 봄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일하기 시작하는 거고 가을에 성례 시켜줘야 되는데 봄 다음에 다시 봄이니까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 약속만 하고 성례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하기를 3년하고도 꼬박 7달 동안 일했다. 그러니까 봄이 3번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 모른다. 이때 약속한 게 뭡니까? 처음에는 결혼시켜준다고 했다가 처음에 약속을 어기고 두 번째로 한 게 뭡니까? 점순이 키가 자라면 결혼시켜준다고 한 거죠. 근데 키가 안 자라요. 왜? 끝났거든. 이미 다 자랐거든. 감참이처럼 땅딸막하게 키가 안 자랐단 말이에요.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노상 걱정이니까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빙하고 만다.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정하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속내로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랄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볼배기 키에 모르는 옆으로만 벌어진 몸도 있으리라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 그럼 점순이는 키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다? 살로 가서 옆으로만 찐 거예요.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했다. 그럼 때가 되면이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성례시켜 줄 것 같아서 일만 했다 이거죠. 됐어요? 그런 말이다.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채려서 헛참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게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도리어 그런 소리가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 대릴 사위이지 일하기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 숙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자, 여기까지 보면 윗글에 형성화된 나에 대한 비판적 평가죠. 나 어떤 사람입니까? 멍충한 놈이죠. 그걸 모르고 계속 일만 하는 것도 멍충한 거죠. 그러면 뭡니까? 팔불출 같은 사람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다기 같은 사람 할 때 각다기가 뭐죠? 각다기는 원래 남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려 말하면 깡패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깡패 같은 놈들에게 어른들이 하는 말, 이 각다기 같은 놈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피를 빨아먹는 놈아! 이런 뜻이에요. 21번. 다음 중 기억에 함축된 인물의 심리는 뭐죠? 기억. 때가 되면 장인님이 이게 나와있죠. 때가 되면 알아서 장인님이 이런 심리가 들어간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줄 것이다 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또 쉬었다가 22번부터는 쉬었다 연결해서 갑시다.